안녕하십니까. 예, 쇼유캔 TV입니다. 예, 쇼유캔 TV 이제 공부방 이제 좀 자료를 뭘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는 못 올렸죠.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 좀 일을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공부는 이미 합격을 해서 끝났는데 그 해당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저도 이제 그 세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요즘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지금 그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LTV랑 스트레스 DTI 요런 규제들이 또 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세법 쪽에 또 주택법 관련해서 그런 것도 또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참에 좀 공인중개사 때 했던 공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저도 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건데 제가 항상 그렇죠. 소유캔 TV에 지금 올리는 영상들은 제가 이렇게 언제든 다시 제가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컨텐츠화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이제 소방안전관리법에 이제 머스트 노 과정으로 해서 그야말로 진짜 저는 이미 시험을 봤고 시험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이 시험을 합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던 거. 물론 쪽집게 강의까지는 아니에요. 쪽집게 강의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봐서 일단 점수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지금 이거 득점 조회가 안 되거든요. 큐넷에 예전에 했을 때 제가 캡처해 놨던 건데 21년이죠. 지금 24년인데 지금 벌써 2년, 3년이 지나가는데 2, 3년 지나가니까 공부가 또 완전 새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합격했고 1차죠. 네, 부동산 학개론이 80점이에요. 80점. 80점이면 나쁜 점수는 아니죠. 왜냐면 얘네가 큐넷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오랫동안 시험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거의 25%로 맞춰져 있어요. 진짜 귀신같이 맞춰요. 진짜 걔네들이. 1차에 대한 난이도 조정은 거의 지금 전문가 수준이에요. 뭐 1차 보는 사람이 그 해마다 좀 등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 25%로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2차는 확실히 실력들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좀 높낮이가 있어요. 왜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애초에 난 1차만 붙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2차는 좀 등락이 폭이 있는데 1차는 진짜 25%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00점 만점에 네 문제는 이제 하나가 40문제 2.5점이니까 네 문제 정도면 10점이죠. 10점. 이 네 문제는 솔직히 못 풀 정도로 돼요. 걔네가. 100점을 이렇게 근데 90점 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해당 시간 내에 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마 문제를 좀 많이 보시면 이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함정 문제구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 빼면 이제 90점이죠. 90점 해서 그래서 80점이면 나쁜 점수는 아니긴 했거든요. 물론 제가 경영학과고 경제학과를 부전공하다 보니까 좀 부동산학 개론이 좀 강했던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전공을 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학 개론이 80점을 맞으면 민사특조 40점을 맞아도 총 합격 평균으로 60점이 넘으니까 40점 언더는 어차피 꽈락이니까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법 박문각의 그 김덕수 교수님께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 시험은 80점이 만점인 시험이다. 그 이상 받아봐야 소용도 없다. 다른 시험이 꽈락 나오면은 9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떨어지는 거니까. 꽈락 40점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80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나 과목이 강하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꽈락면 실제로 이제 제가 2차 점수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제가 공법이 꽈락을 간신히 모면했거든요. 42.5점인가?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77.8점인가 71.5점이 나왔어요. 보통 80점이 나와야 돼요, 걔가. 걔가 점수를 벌어놔서 공법이 이제 평균이 나와서 60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세법이랑 걔가 해서 이제 합격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얘는 80점 나왔고요. 일단은 2차 과목을 또 인증을 해드리면 점수 그렇죠. 이거 보세요. 77.5점이죠. 42.5점, 67.5점. 얘가 정확하게 메이크업이 된 거예요. 저는 공법을 되게 못 본 케이스예요. 방문각에 이제 최성준 공법 강사 들으신 분들 60점 넘으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공법이 많이 흔들면 이렇게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취향도 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메이크업이 되고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합격 점수 나와서 이렇게 진짜 문 닫고 합격을 했죠. 이 차는 자랑할 점수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점수 고득점이 나왔던 부동산학 개론하고 중개사법 정도 좀 머스트노 정리하고 세법 정도 그렇게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요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방안전관리사는 기본 교재가 있거든요. 교부제가 있고. 근데 얘네는 공인중개사는 기본 교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하겠죠. 아, 이거 기본 교재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근데 얘네는 큐넷에 기출문제를 다 오픈을 하거든요. 예, 그걸 다 오픈을 해요. 그 기출문제가 기본 교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내고 왔어. 출제를 해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와 이런 추세로 문제를 낼 거야. 그러니까 너 이 시험을 보려면 이런 테마,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해 와야 돼. 라는 걸 기출문제를 계속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가 기본 교재인 거고, 그래서 뭐 에듀윌이든 박물각이든 해커스든 거기 얼마나 많은 계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기출문제 바탕으로 뭐 기본 교재, 뭐 필수서, 무슨 특강 교재 그런 걸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유독 학원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독학은 내가 봤을 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교재 자체가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그러면 나는 학원 교재만 사서 본인이 보겠다. 물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효율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뭐 책 팔아먹고 뭐 강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시고 내가 이 업계에 들어오려고 하시면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없어서. 그거는 돈 낭비가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기본 교재랄 게 없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어느 학원을 추천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학원 꼭 해서 동차합격 빨리 합격하시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쭉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10문제씩 끊었거든요. 10문제씩. 그렇게 보면 총론, 경제론, 시장론, 투자론 크게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다. 그래 좀 보니까 40문제죠. 하나 2.5점 100점 만점이고 꽈락 40점에 합격 점수 6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80점이 거의 100점인 거죠. 왜냐면 다른 시험이 40점 꽈락을 면하기만 하면 되니까. 거의 지금 비슷해요. 총론에서는 한 3문제, 2문제 정도 나오고 경제론 기본이에요. 기본 6개 나오고 시장론 6개 나오고 이렇게 이쪽 투자론 쪽 많이 나오죠. 이쪽 여기가 초반이고 정책론까지가 약간 초반이고 여기서부터가 난이도가 확 올라와요. 여기가 아마 많이들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이라든지 경영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좀 힘들긴 하거든요. 여기도 이게 조금 막 금융 얘기 나오고 무슨 비율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해요. 그리고 여기 공시제도 감정평가란도 그렇죠. 이거 지금 어려운 쪽. 다 뭐 숫자랑 계산 들어가는 쪽. 근데 이쪽에서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그럼 몇 개 맞출 수 있냐면요. 보실래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19개예요. 19개예요. 19개면은 합격 못해요. 내가 이거 딱딱딱 포기한다. 내가 물론 찍어서 맞히는 게 수도 있겠죠. 딱딱 포기한다. 나 이쪽 파트 전혀 모르겠다. 나 숫자 어렵고 그래프 못 보겠다. 나 단순 외우는 쪽으로만 내가 승부를 보겠다. 19개예요. 설령 이걸 19개, 이 파트를 다 맞는다고 해도 19개예요. 그럼 합격 못 하는 거예요. 합격 못 해요.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꽈락 면하고 민법에서 나 80점 맞겠다? 민법 80점은요, 더 어려워요. 오히려 얘가 열심히 하면 얘가 더 점수 잘 나오긴 얘가 더 쉬울 수 있어요. 민법은 나름대로 리걸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할타기보다 좀 어려워하는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도 기본 이론을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요. 뭐 감정평가론 제3원칙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냥 아냐 모르냐의 수준인 거고 이것도 그렇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주워 담으시고
그중에서 이제 좀 계산 들어가거나 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 거 한두 문제 더 걷어가시면 그러면 나쁘지 않겠냐는 거지. 괜찮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 하나 빈틈이 없어요. 예,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투자론 나오니까 투자론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냐.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익숙해지신 분들이 이거 이미 1회독 한 2회독 정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고득점을 노려보겠다 하면 투자론부터 먼저 보시는 건 추천드리긴 하는데 근데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론이 9문제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쵸. 9문제, 7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모든 문제가 2.5점이에요. 쉬운 거 맞춰도 2.5점, 내가 어렵게 계산 문제 풀어서 뭐 3, 4분 써서 푼 문제도 2.5점이에요. 그럼 어느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해서 하나 맞출 수 있는 그 문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총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단순 암기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소홀히 하시면 헷갈려요. 네, 애들이 진짜 귀신 같아요. 쉬운 파트는 문제를 헷갈리게 내요. 네, 알딸딸하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시간이 더 걸려요. 절대 시간은 더 걸려요. 그냥 계산 문제인데 거기서 그렇게 엄청 꼬진 않아요. 계산 문제를 꽈버리면은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조절을 한다. 이 출제위원들이 바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무엇 하나도 솔직히 이게 좀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소위 공인중개사 기본 교재라고 보는 그 교재 자체가 그 학원에서 이미 하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정제된 문제인 거예요. 정제된 문제.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주는 소화하는 그 기본 교재 뭐 필수 그거는요. 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이미 교수님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거기서 내가 이거 가지치기해서 내가 뭘 또 골라내겠다.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그건. 진짜 막 1000페이지짜리인데 잘 나오고 있고 못 나오는 게 있어서 거기서 내가 출제 빈도를 보고 거기서 골라내는 거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접근일 수 있는데 이미 학원에서 교수님들이 많은 단연간 기출 문제를 보고 정리해 놓은 게 그 정도 교재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줄이겠다는 거는요, 너무 리스크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어느 학원이든 다니시면 거기에 이제 기본 교재 물론 양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 교수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적어도 강의 때 해 주시는 그 내용은요. 반드시 그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총론에서 문제를 낸다고 쳐요. 세 문제가 나와요. 지금 세 문제가 요렇게 이렇게 안 내요. 더 풀이 넓겠죠. 거기서 로테이션식으로 내겠죠. 근데 내가 요것만 알고 들어갔어. 23년에는 요거 세 개만 맞췄으면 들어갔겠죠. 근데 아닌 애들을 또 낸다고요. 뭐 산업 분류해서 부동산의 분류를 써라 이렇게도 낸다고요. 그게 총론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근데 총론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라고 나는 제꼈는데 그게 다음에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그 양은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꼭 하시고. 물론 그 안에서도 뭐 더 잘 나오는 거 못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적어도 단연간의 그 출제 빈도 나오는 영역들을 다 학원에서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거는 꼭 정리를 해놓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머스트 노라고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 학원에서 제안하는 그 범위 내에서도 좀 시험에 좀 잘 나왔던 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머스트노 과정은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보셔야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짧게 넘어갈 거라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저히 소화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아, 부동산화, 아, 부동산화 개론 내가 한번 인터넷 강의 들었는데, 총론 쪽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요렇게, 요런 맥을 짚어서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부동산화 개론 제가 80점을 동착결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론,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쭉 했는데, 요번 첫 시간은 총론하고 경제론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다음 거인 잠시만요. 그쵸. 지금 총론하고 경제론 할 거죠. 그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수정을 했습니다. 예, 부동산 개론 총 7가지의 테마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총론, 경제론, 시장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나오는 그 테마들이에요. 예, 부동산은 거의 이 세 개가 나온다고 보고 수요 공급 나오시고 되고 쭉 이렇게 이쪽 파트 이렇게 이쪽 파트 가도 한 세 문제 여기도 한 5문제 이렇게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 파트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요 파트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막 총론 쪽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약간 그 처음 도입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이것도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만한 단순한 암기만 내서는 누구나 다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60점 이상에서 사람들을 이제 자격을 줘야 되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좀 난이도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평이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틀리게끔 나와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틀리잖아요? 죄송한데, 여기서 문제가 틀리면요, 여기서 문제를 틀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맞출 때가 더 어려워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로. 특히 이 뒤쪽 가잖아요,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은 시험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2년, 3년. 막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쪽 뒤에 가면, 여러분들 인강 들으시다 보면, 우리 또 그렇잖아요. 수학 뒤에 확률 잘 공부 안 한 것처럼 집중도가 떨어져 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쪽 준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 보면, 이렇게 정석 보면, 그, 집합이랑 뭐, 그 명제만 새까맣고 뒤에는 전혀 하얗잖아요. 확률 쪽 보면 딱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5개 이상 나와요. 그리고 공시제도 같은 경우에 쉬워요, 문제가. 쉽다고 해도 그냥 헷갈리긴 나와요. 쉽다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공시제도 착 보면 맞출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예, 이것도 외워줄 건 있어요. 촘촘하게 외워주면 그래도 쉽게 나와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돼요, 이쪽도 그렇죠. 후반부 쪽에. 근데 초장부터 여기서 문제를 틀려 나간다. 그럼 맞출 군형이 없어요. 예, 맞출 군형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공부를 여기서 좀 촘촘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반드시 주워 담는다는 생각으로. 예. 그리고 여기서도 5문제, 6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 있죠. 여기서 이거 어려워요. 균형. 탄력성도 계산 문제 나와요. 이런 건, 그리고 거미집은 이런 거. 여기서도 내가 5문제, 6문제 맞는데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 4문제 내가 가져간다. 그런 식으로 이런 쪽에서 내가 한 3문제, 4문제 이론으로 묻는 거.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그냥 다 하시면 좋지만. 근데 막상 시험장 가시면 시간이 촉박하고 문제 딱 앉자마자 1분 내에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40문제예요, 우리가 40문제. 40문제. 네. 한 50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60분인가. 아마 그렇게 보면 하루에 한 문제당 2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탁 넘어가세요. 근데 계산 문제, 아무리 내가 아는 계산 문제가 나와도요, 얘 2분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령 드릴게요. 여기 분명 계산 문제도 포진해 있거든요. 일단 넘기세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처음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 일단 넘기세요. 40번 문장까지 최대한 빨리 40번까지 도달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넘어가세요. 일단 내가 아는 거 팍팍팍 하세요. 그럼 내가 뭐 10개밖에 못 풀었어. 그럼 1번부터 다시 가세요. 푼 건 넘어가세요. 다시. 3회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30문제 정도 풀었다. 그러면 그때 시간 남은 거 보시고서 계산 문제 있죠? 그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파이널 주워 담기로 하시는 거지, 계산 문제 떴다 바로 나 균형 이거 시장 균형 거래량과 균형값 구할 수 있어. 나 공부 잘했어. 아니에요. 그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단순 암기로 푸시는 거 먼저 1회 독을 하세요. 그리고 40번까지 빨리 푸세요.
그리고 이걸 회독수를 문제 40번까지 하는 거 회독수면서 자기가 풀어가는 문제를 늘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게 물이 차오르듯이 합격 점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푼 문제를 내가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죠. 여기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려면서 문제를 내가 못해도 30개에서 30개 좀 넘게 정도까지는 풀어 놓으셔야 돼요. 30개 넘게까지는. 한 10분, 15분 남기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산 문제 중에 트라이 가능한 것들을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두 개 더 주워 담죠. 33개, 34개, 34개. 찍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오늘은 내가 2번 찍겠다 하면 찍고 쭉 나오시고, 5분 전에는 답안 작성 마련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시간 관리 못 하시면 망하시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는요, 파이널이에요. 아는 계산 무조건 이건 파이널이에요.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마지막 10분 남기시고, 자, 10분 남았죠? 10분 남으시면요, 뭐예요? 답안 체크 먼저 하세요. 자, 그럼 5분 남죠? 그때 계산 문제 푸세요. 그때 2문제, 3문제 더 푸시면 이거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시면 80점 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계산 문제 처음부터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푸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좀 사견이 길었네요. 그럼 이제 내용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단권화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또 나왔죠. 악필. 또 이렇게 되고 있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차트 하나도 건너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 제가 또 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기본 교재가 없어요. 기본 교재는 학원에서 주는 게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문제들은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게. 물론 거기도 이제 그 기본 교재라고 해서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걸 물론 다 보시면 좋지만, 아마 교수님들도 이걸로 강의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거예요. 하시다가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걸 약간 다이렉트해서 컨트랙트하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적어도 요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봐야 기본 규제를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보시면 잘 안 돼요. 재수생분들이나 이거부터 보실 수 있지, 처음부터 이거 잘 안 봐져요. 이거 잘 안 봐져요. 예. 그래서 기본 교재는 일단 학원 거 보시고, 그리고 요거 하실 때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컴팩트한 형태로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요 100%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기서는 어디서 문제가 나와도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컴팩트하게 나온 건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꼭 저도 이제 참고한 책이 있긴 한데, 뭐 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책들이. 이제 저는 일단 도시의 부동산 총론 쪽에 부동산의 어떤 전체적인 개괄적인 걸 얘기할 때 토지의 특성을 먼저 보자. 부동산에는 토지 및 정착물이에요. 정의가 그래요. 토지 플러스 정착물 뭐죠? 토지에 붙어 있는 애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정착물이에요. 이 정착물의 범위가 어렵게 내면 이거 나와요. 담장인지 뭔지 도로인지. 토로에 붙어있는 애예요. 그 애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가면 그렇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에 대해서 알자.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뭐냐?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뉜다. 이거 중요해요. 자연적인 건 인본,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거, 불변적인 거, 후천적이고 가변적. 문제 어떻게 나냐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설명이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얘가 토지의 특성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죠? 다시 할게요. 토지는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 있는데, 이 자연적 특성 안에는 요 애들이 있다. 입력하셔야 돼요. 인문적 특성에서는 이거 있다. 지금 이 트리 구조 돼 있죠? 이게 토지 특성에 딱 머리에 싹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테마로 문제 하나 나와요. 딱 다음 중 토지 특성의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하고 이것들을요 적절히 지문을 내요. 예. 주거, 상업, 공업으로서 토지가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다 하면 무슨 특성인 거예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면서 인문적 특성이에요.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형된다. 이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 이렇게 살짝 비틀어내요.
뭔가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마치 당연하듯이 맞는 듯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연적, 인문적, 용도 다양성 이 용어들 있죠.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왜? 요 용어가 그대로 출제돼요. 괜히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본인의 언어와 말로 고치긴 해요.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문제에 나왔을 때 용도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딱 해야 우리 뇌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중간에 컨버전 과정 없이. 아, 용도 다양성? 얘구나 틱 나와요. 시간이 쫓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 용어 꼭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말이 어려워? 그래도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부동성, 한자어죠.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 문제 어떻게 내냐면, 아까 얘기했죠. 토지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거 이렇게 크게 내주기도 하고, 아예 지문 1번에 토지의 부동성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럼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성이라고 부동성은 이렇다 하고, 요런 얘기를 해줘요, 막. 우중성 얘기를 섞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부동성, 부중성이 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지화. 그래서 우린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외부 효과가 있다. 이래 임장해야 된다. 왜 안 움직이니까 그 토지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 조세에 근거된다. 이런 걸 줘요. 이런 걸 살짝 넣어놔요. 조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뭐냐?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했죠. 토지 특성, 부동성 이제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돼야 돼요. 조세의 근거가 뭐냐고 묻고 부동성을 찾는 공부 이렇게 돼요. 예. 부동성 이렇게 부동성이 뭐더라 아니라 아 조세의 근거는 부동성이구나. 유증성, 증성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죠. 비생산. 여기서 말하는 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물리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그 지문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지문은 틀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개간 간척해가지고 그리고 빌딩 높이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경제적으로 공급이 가능은 해요. 이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건요. 애초에 주어진 땅, 그 A라는 땅 자체를 늘리지는 못한다. 그 개념인 거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토지는 부중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틀린 지분이에요. 부중성이 있어요. 토지는 항상 부중성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공급 가능하지 않아. 하지만 경제적으로 공급 가능해. 이걸 이렇게 비틀어서 내요. 그래서 이 부중성 단순히 증가하지 않아라는 개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저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증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점 소유하고 싶은 거죠. 나만 갖고 싶어 이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이라고 이런 말 기억해 주세요. 최유효 유형이 뭐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터 같은 거 빈 공간 없이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증가가 안 되니까. 그게 최유형이라는 거예요. 집약화랑 비슷한 말이죠. 영속성 없어지지 않죠. 감가당하지 않다. 토지의 영속성 중요해요. 토지는 영속하지만 주택은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10년, 20년 가니까. 주택이 영속성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 구분하셔야 돼. 이걸 바꿔내요. 이걸 이렇게 바꿔내요. 그래서 부동산은 없었다? 부동산은 영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치 보존력이 있다. 여기 임대차가 왜 나오냐? 영속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부동산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토지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나온 거냐 그렇게 물어요. 뜬금없죠. 이렇게 물어버리면 되게 뜬금없어요. 그러면 영속성이 나와야 돼요. 토지가 영속하기 때문에 임대차 이런 계약이 되는 거구나. 왜? 장래성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걸 걸고 하잖아요.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왜? 제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건물 부동산인데 이런 주택은 감가가 당하긴 해요. 얘가 오래 가니까 소유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나는 안 주고 누구한테 세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임대인 거죠. 이게 왜 어떻게 무슨 토지의 어떤 성격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영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걸 묻는다고요. 이걸 묻는다고요. 그냥 토지의 특성 뭐 있어? 부동성 있어? 부증성 있어? 영속성 이렇게 안 내요.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렇게 안 내요. 이렇게 내요. 임대차 얘기 주고서 토지 특성 물어봐요. 최유효 집약화 두고서 부동성 물어보고 외부 효과랑 조세 근거 묻고서 이런 거 묶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섞어요. 이 애들을 다 섞어요. 다 섞어요. 조세 근거 부동성, 조세 근거 부중성, 조세 근거 영속성 맞는 거 아니면 이걸 이 하나하나의 설명들을 다 해줘요. 그 중에 틀린 거 골라라 이래요. 살짝 하나 틀어가지고. 어렵진 않지만 헷갈리게 낼 수 있는 요소 보세요. 많죠. 많아요. 그래서 딱 매칭해갖고 딱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저리 길게 할 거 없고 딱 그냥 심플하게 예, 토지 특성 정도면 요 정도로 그리고 개별성도 있죠. 대체 불가한다. 일물일까 아니다. 표준화돼 있지 않다. 개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세입자랑 그 집주인하고 맨투맨으로 계약하죠. 왜?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 안에 층이 다르고 옆에 동 호수가 다르면 다 다른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자격증 누가 왜 따죠?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거죠. 왜?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블러핑하고 세입자들한테 안 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러한 집약적인 이런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예, 쉽지 않죠. 근데 인문적 특성을 섞어서 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문제를 내줘가고 하면 자 토지의 특성에서 그냥 반드시 문제 하나가 나와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낸다고 치면 여러분 출제했는데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섞어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올해는 이렇게 섞어야지. 올해는 부동성이랑 부증성 섞어야지. 아니야. 난 요번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객관식 4개로 낼래. 아니 나는 자연적 특성으로 3개 내고 마지막 지문으로 인문적 특성, 용도 다양성 하나 넣고서 자연적 특성이 아닌 거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낼 수 있다니까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거의 뭐 반드시 문제 하나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 여기도 보통 하는데 이것도 단순 암기예요. 국어 나오죠, 국어. 저도 여기서 뭐 생소한 용어 많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실 때 주시는 게 인공수로예요. 인공이에요, 인공. 자연수로 아닙니다, 국어는. 그 얘는 물 저장이에요, 유지는. 택지 개발지구 아마 공법 들어가면 될 거예요. 택지는 뭐죠?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주상공. 부지랑 택지랑 달라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일반인들은 부지 어떻네 이런데 부지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택지가 더 정확해요. 사람이 뭔가 살고 거기서 뭔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택지로 돼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택지로 지정이 돼야 거기에 건물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부지는 보세요. 바닥 토지라는 느낌이에요. 아, 밑에 깔아준다라는 느낌. 도로나 하천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다. 후보지와 이행지. 이거는 감정평가에 나올 때 그 택지 같이 저렇게 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임농택이라고 그래요. 임지, 농지, 상. 후보지는 임농택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임농택 간에 이 상호 간에 용도가 변경되는 걸 후보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임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행지라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냐? 지금 뭐 A라는 토지가 임지에서 농지로 뭐 변경된다, 이행지라고 한다, 이렇게 묘해요. 이행지 아니에요. 그건 수호지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거 개념 한번 또 봐주시고, 필지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필지, 등기 등록, 법률 단위입니다. 법률 단위, 획지, 경제적인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같이. 맹지,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눈이 먼 도로죠. 도로. 도로랑 접하지 않으면 이건 도로로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민법 들어가면 도로사항류 점유권이랑도 연결되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A라고 이렇게 그 B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A가 맹지예요. 근데 얘가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B 도시 이 B 토지에 그러면 얘가 도로가 없으니까 얘 도로를 이용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사용 점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민법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해 주시고 나지 지금 보세요. 무슨지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뿌려털어 놓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이거 문제 되기 좋죠. 필지라고 줘놓고서 섞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 섞어요. 막. 맹지라는 설명을 주고 딴 거랑 섞고, 대지라고 주고 딴 거랑 섞고. 이제 뭐, 머릿속에서 엉키기 시작하면 끝도 안 나는 거죠. 보세요. 대지, 나지. 지금 뭐죠? 부지. 자, 부지랑 나지를 섞었어요. 부지랑 나지를 객관식에 나왔어요. 부지의 설명에 나지를 넣었다고 쳐봐요. 부지 공부 안 하면,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그런갑다 해요. 나지에다가 부지 설명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바닥 토지래요. 나대지, 나지 이렇게 뜨잖아. 바닥 토지? 그런가? 도로로 하천도 쓰지, 그런 건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거지. 공지, 보세요. 나지, 부지, 공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건축 면적 제외되고 남은 토지라는 거예요. 예, 건폐율 제한된다. 자, 공지를 설명을 주는데 무슨 이상 설명이 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갑다 싶어요. 그런갑다 싶어요. 근데 이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건 이거예요. 공지를 나눌 때 이 기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설명을 보시고 고르셔야 돼요. 그냥 공지 빈터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빈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게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출제위원들이 내는 그 현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공지 명확하게 뭐예요? 건축 면적 제외되고 남은 토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빈 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파트가 쉽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 파트는 다 맞추거든요. 근데 변별력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예. 자, 법지. 얘네 둘 같이 해주면 돼. 빈지, 해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는 없지만 이익은 날 수 있죠. 예. 거기다 카페 차리고 뭐 이렇게 하면, 예. 경사, 경계면. 이거는 소유는 할 수 있는데 누가 이익은 잘 안 나죠. 누가 이렇게 경계면에 있는 게 탄탄한 데서 이렇게 건물 짓고 하지 쉽지 않죠. 유유지와 휴한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유유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원치 않는데 놀고 있는 땅이에요. 휴한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일부러 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지 보세요. 지금 봐요. 소지 나왔죠. 나지 나왔죠. 예. 공지 나왔죠. 부지 나왔죠.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막. 자연 상태 개발전 이 마체가 여기 지금 원래 설명 원래 더 길어요. 근데 요런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예. 소지하면 개발. 손 타지 않았다. 순수하구나. 자연 상태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공지, 건축 면적 제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요. 이 땅을 봐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헷갈려요. 그리고 설명을 마치 그럴듯하게 써놔요. 그럴듯하게. 맞는갑다 싶어요. 구분해 내실 줄 알았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오죠. 여기도 문제 하나 나와요. 예. 한 문제 이거 놓고서 섞어도 돼요. 이거. 섞어도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죠.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한 거예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인데 얼마나 억울해요. 예, 선하지, 고압선 아래. 허락지, 사유지가 물에 침식당했대요. 잠기거나 하천된 거. 표준지, 표본지, 일단지. 이거 좀 쉽진 않은데,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문. 지가 변동률을 볼 때 뭐야 하는 거예요? 표준지가 아니라 표본지 도우는 거예요. 자, 글자 하나 차이죠. 이렇게까지 낼까 싶은데 나와요.
왜? 이 파트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변별력이 없어요. 예.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세 문제. 이 파트 총론에서 세 문제 나와요. 나올 게 그게 낼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 내고 여기서 하나 내고. 주택의 분류죠. 주택의 분류는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나올까 싶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공법 가시면 건축법하고 주택법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놓으시면 편하시긴 해요. 예. 뭐 이거 다 있어요. 단다다공, 뭐 세대, 연, 그거 쭉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건 하긴 좀 그렇고,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나누는 주택의 분류가 좀 다르다. 높이도 다르죠. 3m, 4m도 다르고. 요런 기준 좀 봐주시고. 예, 준주택은 좀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해요. 예. 오 노인 다중, 오 노인 다중기, 오 노인이 다중기, 손중기 닮았다. 노인이 다중기 닮았네. 죄송해요. 이상한 병맛들이 쳤네요. 저 그렇게 해요. 노인이 다중기네. 예, 옛날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키워드인데 다 추억이 됐네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건도 그냥 나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나와요. 부동산 이제 분류, 산업 분류. 예. 부동산은 뭐예요? 그냥 순수 아니에요. 순수 과학, 뭐 자연과학, 추상과학 아니에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업을 산업 분류 기준으로 뭐 나눠요. 근데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 아닌 것, 부동산 서비스업이 아닌 것 이렇게 불어요. 되게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대비는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서비스업 관, 중, 자, 평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서비스업에는 뭐 관중, 자평 아니면 뭐요? 임대 공급업. 보세요. 임대니까 임대업 들어가죠. 공급업 이제 공급, 개발 공급업. 요거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쉽죠. 부동산은 임대 공급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서비스는 관중자평 들어간다. 그거 아니면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관중자평 입에다가 똘똘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복합 개념. 예, 복합이겠죠. 부동산이니까 유형적이랑 무형적, 그리고 기술적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좀 중요해요. 협의의 그 개념이랑 광의의 개념. 법률적으로는 토지와 정착물이에요. 이게 민법적으로. 이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정의입니다. 민사상으로 뭔가 했을 때 이게 정착물이에요. 근데 준부동산이 붙어요. 광의할 때. 등기와 등록이 가능한 거.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등기 등록 가능하죠. 걔까지도 이제는 복합 개념으로 들어간다. 무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공간이라는 건 3차원이라는 거예요. 지하, 위, 공간까지도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솔직히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요쪽, 법률적 요쪽,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토지 특성하고 토지 분류가 제일 중요하고, 아마 토지 부동산 총론 쪽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죠. 이 경제론이 제가 책을 봤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단 한 장 정도로, 한쪽 반 정도로만 줄였죠. 주저리주저리 길게 없고, 아마 경제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포인트 위주로만 좀 하고 갈게요.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머스트 노니까, 또 유량과 저량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객관식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객관식 지문 정도. 유량은 손익계산서, 저량은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가? 이거가 유량이 뭐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저도 헷갈리는 거 있어요. 저량은 이 지표예요. 통화량, 인구, 부채. 살짝 느낌 오죠? 뭐가 뭔가 얘는 쌓여서 되는 거예요. 쌓여서 현재의 모습을 이룬 애들. 쌓여서. 작업부터 쭉 해서 통화량, 인구, 부채. 얘는 특정 기간.
임대료 1년 내 소비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 자본, 가치.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얘는 약간 좀 손익계산서 같은 느낌인데 좀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됐고 경제론이니까 당연히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균형점을 찾는 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놓는 거죠. 수요와 QD죠. 수요. 아마 문제에서는 이거 줄 거예요. QD를 이게 같아지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이게 같아지면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갖다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그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구하는 거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수요 곡선 주고 아니 죄송해요. 공급 곡선 주고 수요 곡선 줘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내요. 왜 이거 너무나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이동했대요. 자, 다시 그럴게요. 자, 수요 곡선 주고 공급 곡선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줘요. 근데 수요 곡선이 시장 상황이 돼서 금리가 뭐 떨어져서 수요가 늘어났대요. QD1, QD2. 최초의 균형점 여기죠. 1번이라고 할게요. 옮겨갔죠. 뭐죠? 2번 됐죠. 자, 문제 뭐 어떻게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됐을 때 P1, P2 있죠. Q1, Q2 있죠. 이거 차이를 물어요. 예. 네. 이거 차이 얼마 늘었냐? 가격이 그래서 얼마 늘었냐? 이렇게 물어요. 자, 어렵진 않아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이 문제. 2분 넘어가요. 2분 넘어가요. 그런 문제 나오면 과감히 넘기세요. 여러분들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 풀 수 있는데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30번 문제 30개 풀고 나서 도전하시는 문제예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곡선 균형가, 이게 대세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 1차원적으로 이제 안 내요. 난이도가 올라가갖고, 아까 이렇게 있어. 뭐 공급 곡선이 추덕을 이렇게 간대요. 이거 새로 구하는 거예요. 새로 한 거 구하고 더 심한 거. 얘를 둘의 차이 구하는 거. 이거 1분 내로 절대 못 풀죠. 아무리 수학의 달인이어도 이거 1분 내로 못 풀어요.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중요하죠.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기울기,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다. 수요곡선이 가파르다. 이게 다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 이게 다 기울기. 이거죠. 이거. 변화가 크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수요 곡선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곡선의 형태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여기 어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P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Q예요. Q량이죠. 가격이죠. 자, Q량과 가격 평면에서 곡선이 나온 거니까 얘는요. 가격이 변하면 이 위에서 움직여요. 왜? Q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움직이겠죠. 이 위에서 움직여요. 곡선 위에서. 자, 가격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수요가 변했대요. 이 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나타나요? 곡선 위에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 이것만 기억했으면 돼요. 이것만. 가격 변화는 점의 이동이고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 외의 요소. 금리가 떨어졌다. 뭐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올랐다. 가격이에요? 가격 아니에요. 가격 외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가 변하니까 전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요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단골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두제 구분해서 놓으셔야 돼요. 이거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상제와 열등제랑 나누는 건 뭐예요?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이 늘면 느는 건 정상제예요. 소득이 늘면 감소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대중교통비. 소득이 많이 들어서 대중교통 타요? 안 타죠. 자가용 끌죠. 그렇게 되는 걸 정상제라고 하고 대체제와 보완제 A가 있어요. 기준인 제와 A가 있어요. C, G 이렇게 할게요. 얘는 대립관계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소비가 늘면 얘가 줄어요. 대체된 게. 대표적인 게 전 교촌치킨과 60개.
육식계 치킨을 먹으니까 저는 교촌치킨을 안 먹게 됐어요. 대체제예요. 예. 육식계 치킨을 먹으니까 육식계 치킨을 시키니까 옆에 떡볶이를 같이 시켜요. 보안제 사이드 메뉴. 육식계 치킨을 시키니까 육식계 치킨 같이 파는 떡볶이 같이 든다. 이거 보안제. 같이 넣은 거 보안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커피 플러스 프림이죠. 예. 커피 넣으면은 녹차가 준다. 이거 약간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제 느낌. 그렇게 이건 구분하셨으면 있으면 좋겠고, 예, 그거 균형의 이동. 아마 여기 부동산 경제론에서 어렵게 내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균형의 이동.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수요와 곡선을 여러분들이 수요와 곡선 경제론에서 수요와 곡선을 이해를 가장 잘하고 있냐를 물을 거면 균형의 이동을 물으면 돼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균형의 이동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자, 보세요. 평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T죠, Q죠, 수요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네. 감소되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고,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일단 머릿속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 이게 평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Q, T, 이 평면이거든요. 자, 얘가 있죠. 수요가 증가되고, P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얘는, Q가 늘어나고, 공급이 증가된 거죠. 예.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게 케이스.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들어갔어요. 자,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공급 증가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르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인기가 더 많아졌잖아요. 공급량보다 수요 증가량이 넘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큰 경우. 같을 경우는 균형 가격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뭐만 늘어요? 양만 늘은 거예요. 그 세 가지 균형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시 수요량과 그냥 문제에서 공급량이 늘었다고 줬어요. 이때 가격은 어떠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수요량이 더 큰지 공급량이 더 큰지 가격은 몰라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요.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Q량은 균형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는 건 알 수 있죠.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어렵게 내면은 아마 균형의 이동 쪽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아, 죄송해요. 목이 좀 말라갖고. 자,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면 인기가 놀라간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저 공급이 증가되면 예를 들어 수요는 그대로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 거죠.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다른 거 가만히 있고 자 보세요. 아씨 설명이 좀 길어진데 이거 자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게 온 거죠. 공급은 가만히 있고 뭐가 올라가? 가격은 오른 거 확실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나타나.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했어요. 가격이 떨어졌죠. 이쪽으로 떨어진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됐어요. 공급이 감소됐다. 공급이 감소됐다. 이쪽으로 간 거죠. 가격이 오른 거죠. 이쪽이 된 거죠. T는 줄고. 수요가 감소됐다. 수요가 감소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양도 줄고.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경제론에서 어렵게 내면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이 메커니즘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 가격에 따른 이동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판별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가격 탄력성. 이거 그냥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탄력성이 이게 보세요. 탄력성이 뭔지에 대해서 묻고 계산하는 게 나와요. 어렵게 나면 자, 탄력성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30개 이상 풀고 나서 주워 담을 때 푸시는 거예요. 못 풀 정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못 풀 정도의 문제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쪽 금융론하고 감정평가 저쪽 나와요. 문제가 거의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애들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건 못 풀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워 담고 푸실 수 있어요. 이 정도 나중에 30개 이상 푸시고 나서 또 추가로 푸시면 80점 이상 맞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푸셔야 돼요. 탄력성. 이거 중요하죠. 그냥 이건 나와요. 예. 수요곡선의 이 모습과 탄력성 이 수치랑 이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 이거 먼저 넣는 거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수험생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줘요. 자, 그래프 이게 더 가파르죠? 얘는 나았죠? 근데 수요곡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이. 훨씬 옮겨가죠? 네,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걸. 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B가 어떻게 되죠? 주룩주룩 내죠? 수직이다.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외우지 않는데, 안 외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B 내리니까 어떻게, B가 주룩주룩 내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랑 공급량의 변화, 가격 변화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거 약간 객관식 지문 정도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주거용일 때 탄력적이다. 상업용, 공업용보다 주거용이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지? 계속 의문이긴 했어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주택시장을 세분화할수록 뭔가 탄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저는 뭔가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뭉뚱거릴 때 더 탄력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 상식과는 좀 안 맞아갖고 안 헤어지긴 했어요. 근데 안 헤어지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측정 시간이 길수록 탄력적인 거 맞죠? 예. 이건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임대시장 가격 탄력성이 뭐 0.7이다. 근데 집주인이 지금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지금 추가 임대 수익은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수입이 증가했냐 감소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임대 수입이 지금 얼마로 늦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렇게까지 계산 문제죠. 그것도 쉽지도 않죠. 네. 그냥 단순히 수입이 늘었네, 줄었네, 탄력적이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급의 특징 이런 건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좋고 객관식 지문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정도로 나와서 그냥 맞는 지문 정도로 틀린 지문으로는 아마 안 낼 거예요. 왜 정답이 나오게끔은 안 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면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고. 예. 탄력성 계산 보세요. 탄력성의 정의에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예요. 자, 누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할 때? 가격이에요. 동인이에요. 얘가 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죠?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이 얼마나 변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 정의가 됐죠? 그러면 한식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분자가 얼마나 번야나를 보고 절대값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탄력성은 항상 음수는 그 보완제냐 대체제냐일 때 나오는 거고 그냥 가격 탄력성을 물을 때는 그거예요. 가격 탄력성 그렇고 근데 정상제냐
아까 그쵸. 열등제니 할 때는 음수가 나올 수 있긴 해요. 왜? 수요 감소했으니까. 예.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그래서 가격이 5% 인상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2다. 자,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냐 변하냐라고 물을 거예요.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네. 지금 가격이 5%된 거고 수요 탄력성이 2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해서 이거 넣어서 곱해주면 10%가 변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아마 가격 탄력성 구해주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란, 자, 교차 탄력성이죠. A라는 재화가 재화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B라는 재화가 수요량이 증가했다. 증가면 플러스죠.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대체제라는 거예요. 자,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증가했는데 C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이거는 보완제라는 거예요. 왜?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 거? 감소됐죠. 얘도 감소됐죠. A와 C가 동시에 같이 감소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보완제라고 그랬죠. 60개 치킨 시키면서 사이드 메뉴로 떡볶이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보완제인데 제가 60개 가격이 오르면서 60개 치킨을 안 먹어요. 그럼 사이드 떡볶이 걔도 수요량이 줄겠죠. 60개와 그러면은 떡볶이는 뭐예요? 보완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60개 가격이 플러스인데 보완제의 수요량은 마이너스 된 거니까 뭐예요?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물을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보완제냐 대체냐 물을 수도 있고 자 탄력성을 구하라고도 이렇게 문제가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의 경변동의 특성이 어떤지 길고 크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부동산 실제적으로 중요해요. 매수자 우위냐 매도자 우위냐. 자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이죠.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있죠. 후퇴 하향이에요. 나누면 자, 그다음에 회복 상향이에요. 4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지금 1, 2, 3, 4. 후퇴 하향이 저점 찍고 회복. 저점 찍었으니까 왜요? 회복이에요. 그다음에 상향이에요. 이 용어를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죠. 뭐가 누구? 매수자 우위예요. 사는 사람 우위예요. 팔고 싶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집주인들 가격이 떨어져요. 팔고 싶어요. 내가 안 사주면 안 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 사줬어. 더 떨어지고 있죠. 전에 가격이 뭐예요? 상한가라는 거예요. 상한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섞어서 내요, 얘들이 지문을. 자, 상향이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때 매도자가 우위예요. 매수자가 이 가격에 팔아 했는데 안 팔아. 왜? 가격이 오르게 보이니까. 근데 거래가 이루어졌어. 그 다음 거래는 뭐죠? 얘는 하한가. 여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요. 문제에서. 그걸 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임장 다니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서클이긴 해요. 사이클이긴 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하실 때 중요한 잣대이긴 합니다. 아, 지금이 매도자 우위구나, 매수자 우위구나. 거래를 이렇게 서야 되니까. 거미집 모형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을 찍다가 거미집 모형을 내용을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영상을 좀 거미집 용 부분을 좀 잘라내고 새로 좀 수정을 해서 영상을 이어 붙이게 되었습니다. 좀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거미집 모형을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거미집 모형이 왜 하냐면 꼭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꼭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꼭 챙겨 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미집 모형이 왜 생기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은 가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많이 돼요.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공급은 그 타임 투 빌드라고 해서 뭔가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양파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공급이 늘어야겠죠. 근데 양파라는 게 재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승된 가격에 맞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그 다음 해에나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에서 이 거미집 모형은 유명한 모형인데 이 부동산에서도 나오는데 부동산은 주상공이라고 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의 용도가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어디가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주거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이랑 공업용은 공급이 좀 비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 뭐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상업용과 공업용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의 공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거용에 비해서 늦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거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부동산이란 제어 자체가 이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되고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 그 제어다 보니까 이게 거미집 모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업용과 공업용은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보다 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미집 모형이 주거용보다 상업용과 공업용에 적용이 되기 쉽다 이렇게 나와서야 돼요. 주거용이 되기 쉽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여기서 그 거미집 모형이 왜 거미집이 되냐면 수요와 이게 균형점이 있는데 이 균형점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시간차 때문에. 왜 시간차가 발견되죠? 수요는 즉각적인데 공급은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즉각적이지 않다는 거고 비탄력적인 거, 수요는 탄력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거 어떠죠? 비가 내린다, 수직에 가깝다는 거고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 이 수요 곡선,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이 공급 곡선이 쫓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는 즉각 변화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시간차 때문에 어그러지긴 하지만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공급 곡선보다 더 얘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탄력 공급 곡선에 수요가 착착착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미집에서는 균형 가격으로 수렴할 때 그걸 수렴형이라고 하는데 언제 되냐?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수탄이 공급 곡선의 탄력성보다 공탄보다 클 때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그렇게 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외울 때는 키가 큰 탄작 요거 외우긴 했는데 그냥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탄력성이 죄송해요. 탄력성이 크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작다요. 기작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기울기가 큰 게 막상 탄력성이 큰 것처럼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때 요럴 때 이렇게 찾아서 균형 가격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거미집 모형에서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요. 수탄이
공급곡선의 탄력성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 경우죠. 발산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워주시면 되고, 자, 수요곡선의 탄력성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형이죠. 순환형. 수렴되지 않고 계속 얘가 변하면 똑같이 변해.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얘네가 문제를 물을 때 어떻게 묻냐면 서술형으로 물어요. 아까 같이 탄력성이 크냐 작냐, 어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이렇게 하나 묻는 케이스가 있고, 기울기가 물어볼 때 기울기가 크냐 작냐, 제일 중요하다는 게 얘예요. 기울기를 물어볼 때. 왜냐면 탄력성이라고 사람들이 외워놓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라 하죠? 기울기가 어떤 건 거예요? 작은 거예요. 탄력적인 건 누운 거예요. 기울기가 곡선이 누웠죠. 누웠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작다는 거죠. 기울기가 크다는 건 뭐예요? 여기 기울기가 큰 거. 잘 안 누웠죠. 이게 비탄력적인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해두시고 가야 돼요. 거미집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탄력성이, 기울기,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숫자로 제시할 때도 있어요. 자,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0.7이다.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0.5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공탄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형이에요? 수렴형이다.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숫자로 대고 기울기로,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로 제시할 때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뭐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산형인 거예요. 수요곡선은 누워야 돼요. 그래야 탄력적인 거고, 수요곡선은 누워야 돼요. 공급곡선은 서야 돼요. 이래야 얘가 돌면서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요거 확실하게 해주시면 거미집 모형 매년 나오거든요.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 하나를 넣으시고, 이 개념 하나를 어떻게 세 가지로 물어요. 서술형. 탄력성이 크냐 작냐, 탄력성의 숫자를 주면서 비교하면서 묻고, 기울기가 크냐 작냐. 제가 봤을 땐 요거에 제일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한 번에 더 컨버전이 들어가야 되는 버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미집 모형 지금 3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3년 연속 나올 때 이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걸 돌려서 계속 낼 것 같아요. 언제는 수렴형 냈다가, 언제는 발산형 냈다가, 언제는 뭐 이렇게 순환형 냈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묻기를 이제 세 가지로 묻는 거죠. 그렇게 매년 거의 그렇게 내고 있죠. 그래서 공급의 시간차 때문에 수요곡선은 즉각적이므로 이런 거미집처럼 이게 발산형이고, 수렴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균형점을 찾아서. 이게 거미집처럼 보이죠? 그게 왜요? 공급의 시간차와 수요 즉각성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상업용과 공업용에서 좀 더 주거용보다는 좀 더 거미집 모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렴형, 공급곡선이 비탄력적. 이게 뭐죠? 기울기가 큰 거죠. 공급곡선이 삐 이렇게 수직에 가깝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 가격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키 큰 탄작, 기울기가 크고 탄력성은 작다. 그쵸? 키 큰 탄작이 누구예요? 키 큰 탄작. 공급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크고 탄력성이, 지금 기울기가 크니까 뭐예요? 탄력성이 작은 거죠. 그럴 때 뭐 되는 거예요? 수렴형이 된다는 거예요. 수탄, 공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하나 편하신 걸로 외우세요. 수렴형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탄, 공탄,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수렴형일 땐 기 큰 탄작이다. 기 큰 탄작은 공급곡선 얘기예요. 기울기가 크고 탄력성이 작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산형은 뭐예요? 반대가 되겠죠.
하나를 확실히 외워주고 반대 경우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 멀어진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제를 거의 지금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론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론, 부동산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 효율성 시장, 뭐 주택 시장에 대한 특이성, 그리고 지대 이론들이 있거든요. 각자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암기인데, 암기치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솔찬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론 했죠. 총론, 경제론 했죠. 그 시장론까지 이 세 파트에서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초반인데 좀 짱짱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세 문제, 뭐 6에서 7문제, 여기도 한 5문제. 그래서 여기서 한 10문제 이상, 15문제, 이렇게 요 10문제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서 디펜스가 돼요, 점수가. 여기서 점수를 안 따놓으시면 뒤에서 금융론에서 투자론에서 점수 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빅3를 꼭 잘해 놓으셔야 돼요. 꼭 잘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만만하진 않아요. 예, 여기가 굉장히 점수 따기 좋은 영역인 걸 아니까 여기서도 출제위원들도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되게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해주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론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 때 좀 짜집기를 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